서연아, 넌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이것도 너한테 과분해. 노파의 손이 여자의 핸드백을 뒤집습니다. 핸드폰, 지갑, 신분증,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습니다. 호숫가 비탈 쪽으로 확 밀어버립니다. 휠체어가 기울어집니다. 여자의 몸이 옆으로 쏠리더니 차가운 눈밭 위로 나뒹굽니다. 얼굴이 진흙과 눈에 처박힙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 위로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차는 서연이를 두고 출발합니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 멈춥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가 두 팔로 바닥을 짚고 벌떡 일어섭니다. 옷에 묻은 눈을 탈탈 텁니다. 두 다리로 반듯하게 섭니다. 여자가 속옷에 숨겨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회장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어요. 둘 다.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왜 아내를 버렸고 여자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12월의 마지막 주, 강원도 깊은 산속 호숫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인적 하나 없는 곳입니다. 호수 위에는 얇은 얼음이 깔려 있고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 뒷좌석 문이 열리고 박정태가 먼저 내립니다. 39. 잘생기진 않았지만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입니다. 뒤이어 조수석에서 오말순이 내립니다. 63세 이 여자는 아들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뒷좌석을 흘깁니다. 뒷좌석에는 한서연이 앉아 있습니다. 아니, 앉아 있다기보다는 축 늘어져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왼팔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반전신마비 상태. 눈은 떠 있지만 고개조차 가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박정태가 트렁크에서 접이식 휠체어를 꺼냅니다. 능숙한 솜씨입니다. 아내를 그 위에 옮겨 앉히는 동작에는 어떤 애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마치 짐짝을 내리듯 무심한 손놀림입니다. 한서연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야? 왜 이런 데로 온 거야? 박정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호숫가 언덕 끝까지 밀어놓고는 비로소 아내 앞에 쭈그려 앉습니다. 눈발이 그의 검은 코트 위에 하얗게 내려앉습니다. 서연아,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 속에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너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한서연의 눈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너 전신마비잖아. 평생 침대에 누워서 기저귀 갈아야 하는 여자를 내가 왜 데리고 살아? 솔직히 말하자. 난 새 출발하고 싶어. 새 출발이라니. 여보, 나 아직 치료받으면. 치료? 의사가 뭘 했는지 내가 안 들은 줄 알아? 평생이야, 평생. 이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박정태가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에 더 이상 위선적인 온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네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 강남 빌딩, 선산부지, 그거 다 내가 정리할 거야. 너한테는 이제 필요 없는 거잖아. 한서연의 왼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손이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떨고 있습니다. 정태야, 그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래, 네 부모님이 네한테 물려준 거지. 근데 네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 누가 따져? 그 말에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몸 위로 눈물만이 유일하게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때 오말순이 앞으로 나섭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자격지심이 골마 터진 듯한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야, 한서연. 오말순이 며느리 앞에 팔짱을 끼고 섭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한서연이 고개를 간신히 들어 시어머니를 올려다봅니다. 어머니, 어머니, 흥? 네가 나한테 어머니란 소리를 할 자격이 있어? 오말순의 입꼬리가 비틀어집니다. 네가 시집오고 나서 내가 얼마나 속이 뒤집혔는 줄 알아? 있는 집 자식이라고. 강남에 빌딩 있다고. 아이고, 우리 서연이는 명문대 나왔지. 우리 서연이는 집안이 좋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내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탔는지 네가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한 질투가 묻어납니다. 시어머니가 원래 없는 집이라면서, 아들이 돈 많은 여자 만나서 팔자 고쳤다면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오말순이 한서연의 휠체어 팔걸이를 탁 내리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뭐야? 꼴 좀 봐라. 그렇게 잘나 빠진 년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병신이 됐잖아. 세상에 인과응보가 있긴 있나 보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닥쳐. 오말순이 소리를 지릅니다. 눈발 속에서 그 고함이 텅 빈 호숫가에 메아리칩니다. 내가 3년을 참았어. 3년. 네 밑에서 주눅 들어 살면서 속으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끝이야. 오말순이 한서연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에 손을 뻗습니다. 거칠게 잡아뜯습니다. 가느다란 체인이 끊어지며 한서연의 목에 붉은 자국이 남습니다. 이것도 니한텐 과부네. 한서연이 이를 악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말순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서연의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열어 핸드폰을 꺼내고 지갑을 꺼냅니다. 이것도 가져갈 거야. 네가 뭘 하겠냐마는 혹시라도 전화 한 통하면 귀찮아지니까. 박정태가 시계를 봅니다. 엄마, 빨리 해. 눈 더 오기 전에 나가야 돼. 알았어, 알았어. 오말순이 핸드폰과 지갑, 금목걸이를 자신의 가방에 쑤셔 넣습니다. 그리고 한서연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더니 호숫가 쪽으로 확 밀어버립니다. 휠체어가 기울어집니다. 한서연의 몸이 옆으로 쏠리더니 그대로 차가운 눈밭 위로 나뒹굽니다. 축축한 흙과 눈이 뒤섞인 바닥 위에 한서연의 볼이 닿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피부를 찌릅니다. 아, 신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왼팔 하나로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눈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 소복이 쌓여갑니다. 박정태가 쓰러진 아내를 내려다봅니다. 한치의 동요도 없는 눈입니다. 아, 그리고 걱정 마. 택시기사한테 이미 말해놨거든. 네가 혼자서 여기까지 휠체어 끌고 왔다고. 만약에 나중에 네 시체가 발견된다 해도 전신마비 환자가 비관해서 호숫가에 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야. 깔끔하지? 한서연의 눈이 크게 뜨입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경악입니다. 이 남자가 여기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에 대한 경악. 정태야, 제발, 제발, 하. 박정태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한서연 앞에 서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넌 너무 잘난 척했어. 여자가 져주는 맛도 있어야지. 밖에선 돈 많은 와이프라고 큰 소리치는 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냐? 한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박정태는 더 이상 아내를 보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차를 향해 걸어갑니다. 오말순이 뒤따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차 문이 닫힙니다. 엔진이 걸립니다.
타이어가 눈밭을 밟으며 소리를 내고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멀어져 갑니다. 한서연은 눈밭 위에 엎드린 채 그 소리를 듣습니다. 차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윽고 완전한 적막이 찾아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5초, 10초, 30초, 1분. 한서연이 움직입니다. 아니, 움직인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두 팔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킵니다. 옷에 묻은 눈을 탈탈 텁니다. 두 다리로 반듯하게 섭니다. 전신마비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은 이미 말라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차갑고 투명한 분노입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극도로 농축되어 오히려 고요해진 것입니다. 한서연이 천천히 허리를 굽힙니다. 팬티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둔 소형 핸드폰을 꺼냅니다. 선불폰입니다. 화면을 켜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누릅니다.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습니다. 회장님, 저 서연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따뜻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다 끝났나? 네.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어요. 둘 다. 그럼 이제 시작이구만. 내가 보낸 사람들이 10분 안에 도착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서연이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눈이 그녀의 얼굴 위에 내립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3년을 참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이용당하면서도 이 순간을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서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박정태, 오말순, 눈보라 속에서 그녀가 중얼거립니다. 지옥이 뭔지 내가 직접 보여줄게. 멀리서 검은색 차량 2대의 헤드라이트가 눈발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2주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의 대로를 달리던 한서연의 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체가 3바퀴를 굴렀고 한서연은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사가 복도에서 박정태와 오말순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혼수 상태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깨어나더라도 전신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신마비요? 박정태가 되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걱정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당혹 그리고 계산입니다. 네. 최악의 경우 팔 하나 정도만 움직일 수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목 아래로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나 봐야 알겠지만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갑니다. 복도에 박정태와 오말순만 남습니다. 오말순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정태야. 응?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박정태가 양손으로 얼굴을 문지릅니다. 피곤한 척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이미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깨어나 봐야지. 깨어나면 전신마비라며. 네가 평생 기저귀 갈아줄 거야? 엄마는 나도 못해. 난 그년 밑에서 3년 숨죽이고 산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병간호까지? 차라리 이대로. 오말순이 말을 멈춥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뜻은 분명합니다. 박정태가 고개를 천천히 돕니다. 엄마, 서연이 명의로 된 거 알지? 강남 빌딩이랑 선산. 응, 그거 합치면 200억은 넘어. 서연이가 전신마비면 본인이 처리 못하잖아. 내가 배우자니까 위임받으면 되고.
오말순의 눈이 번뜩입니다. 그래. 그러면 되겠네. 근데 깨어나서 안 해준다고 하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박정태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복도 양쪽을 살핍니다. 간호사 한 명이 멀리서 지나가고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일단 재산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버리자. 버려? 전신마비 환자야, 엄마. 인적 없는데 갖다 놓으면 끝이지. 스스로 비관해서 그런 거로 만들면 되잖아. 오말순의 얼굴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집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머리 하나는 좋아. 일단 깨어나면 최대한 착한 남편 연기해야 돼. 위임장 받아내야 하니까. 그 전까지는 티내지 마. 알았어. 두 사람이 중환자실 앞을 떠나갑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안. 눈을 꼭 감고 누워있는 한서연. 심장 모니터는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감은 눈 밑으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한서연은 1시간 전에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순간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지만 손가락 끝부터 발끝까지 감각이 있었습니다. 전신마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일시적 마비 증세가 왔을 뿐 신경은 살아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남편을 부르려 했습니다. 여보, 나 깨어났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복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재산, 위임장, 버리자. 그 세 단어가 한서연의 뇌리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한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깨어난 티를 내지 않겠다고. 이들의 본심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습니다. 10년을 함께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 자기 재산을 움켜쥐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은 울기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이 마르자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재산을 지키고 이혼하고 저 인간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간호사였습니다. 다음 날 밤, 박정태와 오말수는 저녁 8시면 병원을 떠납니다. 병간호라곤 낮에 잠깐 얼굴 비추는 게 전부입니다. 밤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한서연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밤 11시, 병동이 조용해진 시간, 한서연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같은 병실에 다른 환자는 없습니다. 1인실입니다. 한서연의 돈으로 잡은 1인실. 한서연이 이를 악물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어 관절마다 통증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움직입니다.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입니다. 침대 옆 난간을 잡고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2주 가까이 누워만 있었으니 근육이 풀려 있습니다. 벽을 짚고 한 발, 두 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어머, 야간 담당 간호사 김주희.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입니다. 손에 든 차트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한서연 환자분, 깨어나신 거예요? 아니, 걸으시는 거예요? 한서연이 간호사를 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한다. 아니, 믿게 만들어야 한다. 간호사님,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네, 무슨 말씀을? 보호자분께 당연히 알려야.
그 보호자가 저를 죽이려 해요. 김주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죽이다뇨? 남편분이요? 한서연이 간호사의 손을 잡습니다. 유일하게 세상에서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손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제가 혼수 상태일 때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재산 뺏고 저를 인적 없는 곳에 버리겠다고. 전신마비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만들 수 있다고. 김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발 제가 깨어난 것도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전신마비인 척해야 살 수 있어요.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립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공포와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것마저 빼앗기고 죽을 순 없잖아요. 간호사님, 제발. 김주희가 한참 동안 한서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서연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알겠어요. 말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사고 후유증이 아직 있으니까 재활은 천천히. 그리고 밤에 나가시더라도 제가 있을 때만. 다른 간호사한테 들키면 저도 곤란해져요.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동맹이 만들어진 순간입니다. 그날 밤부터 한서연의 비밀 재활이 시작됩니다. 낮에는 완벽한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왼팔 하나만 겨우 움직이며 눈만 끔뻑이고 말도 힘겹게 내뱉습니다. 박정태가 오면 가련한 아내 역할을 합니다. 오말순이 와서 눈을 흘기면 고개도 돌리지 못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릅니다. 간호사 김주희의 도움을 받아 병실을 빠져나옵니다. 병원 정원에서 걷기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겨우 10발자국이었던 것이 3일째에는 20발자국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자 혼자 힘으로 정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서연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인적 없는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년을 바친 결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있는 집 딸이 없는 집 아들한테 시집가면 고생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잔해 위에서 한서연은 밤마다 무너졌습니다. 열흘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정원 구석 벤치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울고 있을 때 뒤에서 느린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링거대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입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지만 등이 곱고 눈빛이 형형합니다. 보통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가씨, 이 밤에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한서연이 황급히 눈물을 닦습니다.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오는 사람 눈이 저렇게 부어있진 않지. 노인이 벤치 반대쪽에 천천히 앉습니다. 링거대를 옆에 세워놓고 먼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울고 있었지? 한서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해보게. 나이 먹으면 좋은 게 하나 있어. 남의 사연을 들어줄 시간이 넉넉하다는 거야. 한서연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어떤 강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담백한 존재감이 한서연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서연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 이야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자신을 버리려는 살인 계획. 전신마비인 척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
이야기가 끝날 때쯤 한서연은 또 울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에요, 할아버지. 10년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제 목숨값을 돈으로 따지고 있어요. 노인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한서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아가씨, 하나 물어보겠네. 네. 지금 무서운가, 분한가? 한서연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분해요. 너무 분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 그 분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노인의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무서움은 사람을 도망치게 만들어. 하지만 분함은 사람을 싸우게 만들지. 아가씨는 도망칠 게 아니라 싸워야 할 사람이야. 한서연이 눈을 크게 뜹니다. 싸우라고요? 그래. 다만 주먹으로 싸우란 말이 아니야. 머리로 싸우란 거지. 저들이 계획을 짰으면 아가씨도 계획을 짜야 해. 더 치밀하게, 더 정교하게. 저들이 함정을 파고 있다고? 그 함정을 이용해.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춥니다.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뿌옇던 머릿속을 맑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저들이 아가씨를 전신마비로 알고 있는 거, 그게 최고의 무기야.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거든. 아가씨가 꼼짝 못하는 줄 아니까 저들은 아가씨 앞에서 모든 걸 드러낼 거야. 그때를 노리라니. 증거를 모으란 말이야. 녹음이든 영상이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낱낱이 기록해두게. 그게 나중에 아가씨를 살리는 칼이 될 거야. 한서연의 등이 펴집니다. 무너져 내리기만 하던 사람이 비로소 중심을 잡는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한서연과 노인은 매일 밤 정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윤기철. 75세. 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링거를 꽂고 있어도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 한마디에는 세상을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한서연은 낮에는 전신마비 환자로 살았고 밤에는 윤기철 노인과 함께 복수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박정태가 문병 올 때마다 위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서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돼서. 박정태는 착한 남편 연기를 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눈이 향하는 곳은 아내의 얼굴이 아니라 서류 봉투입니다. 오말수는 연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병실에 오면 한숨을 쉬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가버립니다. 가끔 며느리를 흘끔 보며 중얼거립니다. 왜요? 이게 사람이야, 식물이야. 한서연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이를 악물고 기억합니다. 퇴원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윤기철 노인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나 모레 퇴원이야. 한서연의 얼굴에 불안이 스칩니다. 이 병원에서 유일한 아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 나 할 말이 있어서. 윤기철이 환자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봉투 안에는 소형 핸드폰 하나, 초소형 녹음기 하나, 단추만한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하나, 그리고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기철, 대한중공업그룹 명예회장. 한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할아버지가 대한중공업. 응.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힘은 좀 남아있어. 대한중공업그룹.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그룹입니다. 그 그룹의 명예회장이 한 달 동안 병원 정원 벤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왜 저를
아가씨 눈이 마음에 들었어. 윤기철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처음 봤을 때 울고 있었지만 부서진 눈이 아니었어. 이를 악물고 있는 눈이었어.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있지. 한서연의 입술이 떨립니다. 핸드폰은 선불폰이야. 추적 안 돼. 내 번호가 저장돼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 바로 연락해. 녹음기하고 카메라는 증거 수집용이야. 저들이 뭘 하든 다 담아놔. 네. 그리고 아가씨. 밖에서 내가 준비해 놓을 게 있어. 저들이 아가씨를 버리는 날,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야. 내 지시는 그 핸드폰으로 보낼 테니까. 윤기철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링거대를 잡고 한서연을 내려다봅니다. 아가씨, 한 가지만 기억해. 네. 복수는 뜨거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차가운 머리로 하는 거야. 저들이 날뛰게 내버려둬. 신나게 춤추게 놔둬. 음악이 멈추는 순간은 내가 정할 테니까. 한서연이 두 손으로 종이봉투를 꼭 쥡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그냥 할아버지라고 해. 윤기철이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느린 걸음으로 병동을 향해 돌아갑니다. 한서연이 벤치에 앉아 명함을 내려다봅니다. 손에 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틀 뒤 윤기철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뒤 박정태와 오말수는 한서연을 눈 내리는 호숫가에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서연의 팬티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둔 선불폰이 있다는 것을, 한서연이 두 다리로 멀쩡히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 한서연의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서연이 병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 약속대로 해주세요. 이미 판은 깔려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실행뿐입니다. 호숫가에서 회장에게 전화를 건 지 정확히 8분 뒤였습니다. 눈발을 가르며 검은색 SUV 2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둘과 여자 하나. 하나같이 반듯한 자세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두에 선 여자가 한서연에게 다가옵니다. 30대 초반.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이 여자는 고개를 정중하게 숙입니다. 한서연 님이시죠? 회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저는 송미래, 회장님의 수석 비서입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온몸에 눈이 쌓여 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받으셨군요. 네. 차에 담요와 따뜻한 음료 준비돼 있습니다. 일단 타시죠. 남자 직원 하나가 쓰러진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싣고 다른 하나가 한서연에게 두꺼운 코트를 건넵니다. 한서연이 코트를 걸치고 차에 오릅니다. 차 안은 따뜻합니다. 시트에 앉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무입니다. 울 시간이 아닙니다. 송미래가 운전석 옆에 앉으며 태블릿을 꺼냅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서연님의 거처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로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명의라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변호사팀이 이미 대기 중입니다. 셋째, 송미래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서연을 돌아봅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아가씨가 사냥꾼이야. 먹잇감이 신나게 뛰어다니게 놔둬. 그물은 내가 짜놓을 테니까. 한서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회장님다운 말씀이시네요. 차가 눈길을 달려 서울로 향합니다.
한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눈 덮인 풍경을 바라봅니다. 불과 1시간 전 자신은 이 눈밭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연기는 끝났습니다. 한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합니다. 윤기철 회장에게서 문자 하나가 와 있습니다. 내 남편 오늘 밤부터 감시 시작한다. 눈 하나 깜빡이는 것까지 보고 올릴 테니 푹 쉬어라. 한서연이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옥이었지만 내일부터는 다릅니다. 내일부터는 사냥이 시작됩니다. 그 시각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 박정태는 인생 최고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호숫가에 버리고 돌아온 지 3시간. 박정태의 옆에는 28살의 내연녀 유아은이 앉아 있습니다. 볼에 보조개가 깊이 파인 이 여자는 박정태의 팔짱을 끼고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빠, 여기 한우 코스 시켜도 돼? 당연하지. 오늘부터 우리 세상이야. 맘껏 시켜. 박정태가 여유롭게 웃습니다. 양심의 가책 따위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볍고 들뜬 표정입니다. 근데 오빠, 그 형수님은 진짜 괜찮은 거야? 전신마비라며. 유아은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괜찮다니까. 그 얘긴 하지 마. 그래도 좀 찝찝하지 않아? 아, 그 여자는 이미 끝났어. 앞으로 내 옆에 있을 사람은 너야. 알겠어? 박정태가 유아은의 손등을 쓸어넘깁니다. 유아은이 새침하게 웃습니다. 맞은편에는 오말순이 앉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뺏은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습니다. 한서연의 지갑에서 꺼낸 신용카드로 한우를 시키고 와인을 주문합니다. 정태야, 이 맛이야, 이 맛. 오말순이 와인 잔을 기울이며 감탄합니다. 3년 동안 그년 밑에서 숨죽이고 살았더니 세상이 이렇게 넓었어. 아이고, 속이 다 후련하다. 엄마, 목소리 낮춰. 뭘 낮춰? 이제 누가 뭐래? 우리가 주인이야. 오말순이 고개를 쳐들고 웃습니다. 금목걸이가 레스토랑의 조명 아래서 번쩍 빛납니다. 며느리의 목에서 뜯어낸 목걸이가. 세 사람은 그날 밤 300만 원어치를 먹고 마셨습니다. 한서연의 카드로. 이튿날부터 박정태의 돈잔치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박정태는 한서연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배우자 자격으로 인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루에 500만 원씩, 일주일 만에 3,5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 돈으로 유아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오말순에게 새 옷을 사주고 자신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유아은과 함께 지냅니다. 오말순은 아들이 비워준 세상에서 여왕이 된 기분을 만끽합니다. 며느리의 옷장을 열어 명품 코트를 꺼내 입고 며느리의 화장대에서 화장품을 쓰고 며느리의 차를 끌고 나가 동네 아줌마들 앞에서 으스댑니다. 우리 며느리? 아이고, 그 불쌍한 것.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돼서 요양원에 보냈어요. 에효, 내가 밤낮으로 간호하다가 이제 더는 못하겠더라고. 눈물까지 짜내며 연기하는 오말순. 동네 아줌마들이 혀를 끌끌 차며 동정합니다. 오말순은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이 모든 것을 한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윤기철 회장이 마련해준 이 공간에서 한서연은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송미래 비서가 태블릿에 정리된 자료를 한서연 앞에 펼칩니다. 어제 박정태 씨가 한서연 임명의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누적 인출액 3,500만 원. 그리고 이 사진. 화면에 사진이 뜹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유아은과 다정하게 앉아있는 박정태.
오말순이 금목걸이를 걸고 웃고 있는 모습. 한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너무 깊어서 표면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장 인출은 계속 놔두세요. 네. 그대로 두라고요? 네. 지금 막으면 저들이 의심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눈치채면 안 됩니다. 쥐가 치즈를 먹게 놔둬야 해요. 배가 부를 때까지. 송미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내연녀 신상은 파악됐어요? 네. 유아은 28. 프리랜서 모델 출신이고 현재 무직입니다. 박정태 씨와는 약 1년 전부터 만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1년. 한서연이 그 숫자를 되냅니다. 자신이 남편을 믿고 집안을 챙기고 밥상을 차리는 동안 이 남자는 1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송 비서님. 네. 회장님께서 준비하시는 건 순조로운가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지휘하고 계십니다. 법률팀, 자산추적팀, 그리고 특수상황 대응팀까지 가동 중입니다. 특수상황 대응팀이요? 박정태 씨가 서류를 조작할 경우에 대비한 팀입니다. 위조 문서 감정, 부동산 등기 모니터링, 법무사 매수 여부 감시, 모든 경우의 수를 맡고 있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돌려 송미래를 봅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그물이 완성되면 제가 직접 던지겠다고. 알겠습니다. 한서연은 매일 밤 보고를 받으며 복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박정태의 하루 동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고 무슨 전화를 하는지, 오말순이 동네에서 어떤 거짓말을 퍼뜨리는지, 유아은이 박정태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는지, 모든 것이 한서연의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서연은 차분합니다. 놀라울 만큼 차분합니다. 윤기철 회장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분하지 않나? 분하죠. 근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수는 차가운 머리로 하는 거라고. 허허. 잘 배웠구만. 저 사람들이 제 돈 쓰면서 웃고 있는 거 지금은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들이 쓰는 돈 한 푼 한 푼이 전부 증거가 되니까요. 윤기철이 전화 너머에서 짧게 웃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저들이 쓰는 돈이 많을수록 저들의 죗값은 커지는 거야. 한서연이 전화를 끊고 태블릿을 내려놓습니다. 화면에는 박정태가 유아은과 쇼핑하는 사진이 떠 있습니다. 한서연의 카드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장면. 한서연이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화면을 꺼버립니다. 신나게 써. 마음껏 써. 한서연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그 돈이 전부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한서연의 눈에도 그 불빛이 반사됩니다. 차갑고 단단한 빛입니다. 그 사이 박정태는 갈수록 대담해집니다. 아내가 죽었을 거라 확신한 박정태는 한서연의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법무사를 찾아가 강남 빌딩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상담합니다. 아내가 전신마비 상태에서 실종됐는데요. 사망 추정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무사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실종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실종 선고가 나오고 그 이후에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고나 재해의 경우 1년 정도. 1년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법적 절차가 그렇습니다. 박정태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1년은 너무 깁니다. 그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오말순이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정태야, 빌딩 건은 어떻게 됐어? 1년 걸린대. 1년?
미치겠네. 그 사이에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엄마, 선산부지는 좀 다르거든. 서연이 친정 명의로 돼 있는데 상속 서류를 좀 손보면. 어떻게? 서연이 도장은 집에 있잖아. 그리고 서연이 인감증명서도 내가 만들 수 있어. 위조한다는 거야? 위조가 아니라 정리하는 거지. 어차피 서연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뭐가 문제야? 오말순이 전화기 너머에서 킬킬 웃습니다. 그래, 맞아. 죽은 사람 거니까 우리가 쓰는 게 맞지. 이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한서연의 태블릿에 전달됩니다. 회장의 특수팀이 박정태의 통화를 감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서연이 통화 녹취록을 읽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한서연이 윤기철 회장에게 전화합니다. 회장님, 저 사람들이 서류 조작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응, 나도 보고 받았어.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까요? 윤기철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립니다. 그래, 이제 미끼를 던질 때가 됐어. 준비됐나? 한서연의 눈이 빛납니다. 차갑고 예리한 빛. 네, 준비됐습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한서연이 옷장 앞에 섭니다. 그 안에 새로운 옷이 걸려 있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 명함에는 가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해외 자산운용사의 아시아 지역 대표. 한서연이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2달 전 호숫가에서 눈밭 위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여자가 아닙니다. 사냥을 시작하는 여자입니다. 박정태. 한서연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파놓은 무덤에 내가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거울 속의 한서연이 차갑게 웃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칼집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정태는 요즘 잠이 잘 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1달.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고 언론에는 전신마비 아내가 비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한 줄 떴습니다. 매수한 택시기사의 증언이 그럴듯하게 먹혔습니다. 세상은 한서연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태에게 남은 것은 아내의 재산뿐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5층짜리 빌딩, 경기도 외곽의 선산부지 3만 평, 합치면 시가 300억이 넘습니다. 이것만 손에 넣으면 평생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딩은 한서연 단독 명의였고 선산부지는 한서연의 친정아버지 명의에서 한서연에게로 상속된 땅이었습니다. 사망 선고가 나지 않는 한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 선고까지는 최소 1년. 박정태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정태의 오피스텔에 오말순이 찾아옵니다. 정태야, 이거 봐. 오말순이 커다란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숨을 헐떡입니다. 뭐야, 엄마. 또 뭐 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 집에서 이거 찾았어. 오말순이 쇼핑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한서연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원본, 그리고 선산부지의 등기부등본 사본. 박정태의 눈이 번뜩입니다. 이게 집에 있었어? 응. 서연이 서재 금고에. 비번이 생년월일이더라고. 멍청하게. 엄마, 이거면. 박정태가 서류를 훑어봅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흥분 때문입니다. 선산부지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만들 수 있어.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있으니까. 매매 계약서를 조작하면 돼. 서연이가 사고 전에 나한테 팔았다는 식으로. 그게 되는 거야? 법무사한테 돈 좀 쥐어주면 되지.
오말순이 두 손을 모읍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머리 좋아. 역시 내 아들이야. 박정태는 그날 밤 법무사를 만나 서류 조작에 착수합니다. 한서연이 교통사고 2주 전에 선산부지를 박정태에게 15억에 매매했다는 가짜 계약서를 만듭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완벽한 위조입니다. 적어도 박정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한서연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릅니다. 회장의 특수팀이 박정태가 접촉한 법무사의 사무실에까지 감시망을 깔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위조 서류의 사본이 한서연의 태블릿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한서연은 그것을 보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파게 놔두세요. 그리고 2주 뒤 작전이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로비. 박정태는 양복을 빼입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아은이 소개해준 투자 전문가입니다. 오빠, 내 친구 오빠가 해외 자산운용사 대표래. 되게 큰 회사. 땅 개발 쪽으로 엄청난 인맥이 있대. 유아은의 말에 박정태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선산부지 3만 평을 손에 넣기는 했지만 이 땅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지가 문제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산림부지는 그냥 팔아서는 죗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 입구가 열립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립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에 짧은 보브컷,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옵니다. 박정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한서연입니다. 하지만 박정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2달 전 눈밭 위에서 비명도 못 지르던 전신마비 아내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고 화장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다릅니다. 비굴함도 애원도 슬픔도 없는 눈. 돈과 권력을 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눈빛입니다. 박정태 씨? 한서연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제이슨 글로벌 에셋 아시아 대표 이수연입니다. 아, 네. 박정태입니다. 박정태가 악수를 합니다. 한서연의 손을 잡는 순간 미세하게 멈칫합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 하지만 그 생각은 한서연의 명함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사라집니다. 런던 본사, 홍콩 지사, 싱가포르 지사, 거물입니다. 두 사람이 호텔 라운지 소파에 마주 앉습니다. 한서연이 다리를 꼬고 앉아 태블릿을 꺼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외곽 선산부지 3만 평, 박정태 씨 소유로 돼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박정태의 심장이 뜁니다. 이 여자가 먼저 찾아왔다. 돈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그 일대가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내정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에요. 저희는 해외 자본을 움직여서 그 땅을 선점 개발하려 합니다. 신도시요? 박정태가 침을 삼킵니다. 눈에 탐욕이 번뜩입니다. 네. 정부 내부 정보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면 땅값이 10배는 뜁니다. 지금 3만 평이면 현재 시가로 50억 정도 되죠? 개발이 확정되면 500억입니다. 500억? 박정태의 입이 벌어집니다. 500억?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돈입니다. 유아은에게 빌딩을 사줘도 되고 오말순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줘도 되는 금액입니다. 한서연이 차분하게 말을 잇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법인이 주도합니다. 박정태 씨는 땅을 저희 법인 명의로 신탁해 주시고 개발 이익의 30%를 배당으로 받으시는 구조입니다. 30%면
500억의 30%, 150억입니다. 박정태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빙글빙글 돕니다. 현재 50억짜리 땅을 넘기고 150억을 받는다. 3배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올 리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한서연의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지만 표정은 완벽한 미소입니다. 성급하시네요. 계약서는 꼼꼼히 보셔야죠. 아, 네. 그럼요. 한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박정태가 서류를 집어듭니다. 읽기 시작하지만 법률 용어가 가득한 20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의 눈은 숫자만 훑고 있습니다. 150억? 그 숫자만 머릿속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의 진짜 내용은 다릅니다. 윤기철 회장의 법률팀이 작성한 이 계약서에는 교묘한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토지 신탁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권 완전 이전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14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박혀 있는 한 줄. 본 계약의 토지가 불법 취득 또는 서류 위조에 의한 소유권인 경우 신탁 수탁자는 원소유권자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며 위탁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박정태가 위조한 서류로 취득한 땅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발동되는 순간 땅은 원래 주인인 한서연에게 돌아갑니다. 박정태는 땅도 돈도 모두 잃게 됩니다. 박정태는 그 조항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감도장 가져오셨습니까? 한서연이 묻습니다. 아, 네. 박정태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꺼냅니다. 한서연이 그 도장을 봅니다. 자기 친정아버지가 만들어둔 선산부지거래용 도장입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도장이 저 인간의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한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감정을 삼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박정태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탁, 탁, 탁. 3번의 소리가 호텔 라운지에 울립니다. 그 소리가 한서연의 귀에는 관 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로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태 씨. 한서연이 계약서를 회수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박정태가 들뜬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악수를 하고 로비를 빠져나갑니다. 전화기를 꺼내 오말순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됐어. 계약 끝났어. 진짜? 그 해외 투자 회사? 응. 150억이야, 엄마. 150억? 세상에. 아이고, 우리 아들. 대박이다. 전화기 너머로 오말순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박정태가 차에 타며 혼잣말을 합니다. 서연아, 고마워. 네 덕분에 나 인생 폈다. 죽은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남자.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호텔 라운지. 박정태가 떠난 자리에 한서연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정태의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놓여 있습니다. 한서연이 그 계약서를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윤기철 회장입니다. 끝났나? 네, 회장님. 도장 찍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빌딩 쪽도 마무리하자. 법률팀이 강남 빌딩 등기에 가처분 신청을 넣을 거야. 저놈이 손대지 못하게. 감사합니다. 아가씨. 네. 오늘 힘들었지. 한서연이 잠시 침묵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거짓말. 한서연이 피식 웃습니다. 이 노인은 자기 속을 너무 잘 읽습니다. 조금
조금 힘들었어요. 그 사람 손 잡으니까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잘 참았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네. 이제 마지막만 남았죠. 한서연이 전화를 끊고 호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한서연이 중얼거립니다. 여보, 150억이 들어온다고 좋아했지? 미안한데 그 돈, 네 통장에 꽂힐 일은 영원히 없을 거야.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하이힐을 신고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등이 곱고 걸음이 단단합니다. 덫이 완성됐습니다. 먹잇감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덫의 문을 닫는 일뿐입니다. 3주 뒤 서울 강남 한복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대연회장.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태 자산관리법인 출범 기념 리셉션. 박정태가 법인을 세운 것입니다. 한서연의 재산을 기반으로 아내의 돈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법인을. 출범식에는 200명이 넘는 하객이 초대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금융인, 변호사, 그리고 박정태가 돈으로 긁어 모은 인맥들. 연회장은 화려합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로 긴 테이블이 놓여 있고 와인과 샴페인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연회장 정면에는 거대한 전광판이 설치돼 있고 그 위에 PJTASSETMANAGEMENT라는 금색 로고가 빛나고 있습니다. 박정태는 인생 최고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빼입고 헤어를 올백으로 넘기고 손목에는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찼습니다. 한서연의 카드로 산 시계입니다.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찌릿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지만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질 듯합니다. 유아은이 박정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빨간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유아은은 오늘 공식적으로 박정태의 여자친구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 누구야? 새 여자친구래. 아내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며. 와, 빠르다. 유아은은 그런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박정태의 팔짱을 끼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오빠, 나 이 목걸이 예쁘지? 유아은의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한서연의 보석함에서 꺼낸 것입니다. 예쁘지? 너한테 딱이야. 박정태가 유아은의 어깨를 감쌉니다. 그리고 연회장 상석에는 오말순이 앉아 있습니다. 오말순의 차림새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한서연의 옷장에서 꺼낸 밍크 코트를 걸치고 한서연의 보석함에서 꺼낸 에메랄드 귀걸이와 루비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목에는 그날 눈보라치는 호숫가에서 며느리의 목에서 뜯어낸 금목걸이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유품을 온몸에 치장하고 며느리의 돈으로 차린 잔치에서 상석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 이보다 더 추악한 그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말수는 거들먹거리며 하객들을 대합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정태가 드디어 크게 한 건 했지? 어머님, 정태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지? 원래 우리 집안이 사업머리가 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했거든. 없는 집안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는 오말순.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오말순이 옆에 앉은 아줌마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있잖아. 사실 이거 다 우리 며느리 재산이었어. 근데 며느리가 불쌍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지. 호호. 그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립니다. 오후 7시.
리셉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박정태가 무대 위에 올라섭니다.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JT 자산관리법인은 부동산 개발과 자산 운용을 통해 장황한 인사말이 이어집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샴페인 잔을 부딪힙니다. 유아은이 관객석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냅니다. 오말순이 상석에서 고개를 쳐들고 콧방귀를 낍니다. 완벽한 밤입니다. 적어도 박정태에게는. 박정태의 축사가 끝나고 건배가 이어집니다. 하객들이 와인을 홀짝이며 환담을 나눕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그때 연회장 전면에 거대한 전광판이 깜빡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화면에 PJT 로고가 떠 있다가 잠시 검은 화면으로 바뀌는 것을 글리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2초 뒤 화면이 다시 켜집니다. 전광판 가득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눈보라치는 호숫가, 어두운 겨울밤,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선명한 화질, 화면 속에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넌 너무 잘난 척했어. 연회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고개를 돌려 전광판을 올려다봅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무대 위에서 축사를 하던 그 얼굴과 똑같은 얼굴입니다. 박정태입니다. 여자가 져주는 맛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냐?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봅니다. 이게 무슨 영상이지? 화면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노파가 휠체어에 앉은 여자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거칠게 뜯어내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니한텐 과부네. 오말순입니다. 오말순의 얼굴이 전광판 가득 잡힙니다. 현재 상석에 앉아있는 그 얼굴. 지금 목에 걸고 있는 그 금목걸이를 며느리의 목에서 뜯어내는 장면. 연회장이 술렁입니다. 누군가 와인 잔을 놓치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립니다. 화면은 계속됩니다. 오말순이 한서연의 핸드폰과 지갑을 빼앗는 장면. 휠체어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눈밭 위에 쓰러진 한서연의 모습. 그리고 박정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택시기사한테 이미 말해놨거든. 네가 혼자서 여기까지 휠체어 끌고 왔다고. 전신마비 환자가 비관해서 호숫가에 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야. 200명의 하객이 동시에 숨을 삼킵니다. 살인 미수. 이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박정태의 얼굴이 백지장이 됩니다. 사지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테이블을 움켜잡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걸? 오말순의 반응은 더 심합니다. 상석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의자가 뒤로 넘어갑니다. 꺼. 이것 당장 꺼. 오말순이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전광판에 고정돼 있습니다. 유아은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영상이 끝납니다. 전광판이 다시 검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소름 끼치는 정적. 200명이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는 그 연회장에서 정문이 열립니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립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한서연이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등이 곱고 턱을 들고 있습니다. 완벽한 직립보행입니다. 전신마비 따위는 흔적도 없습니다. 한서연의 뒤로 3명의 사람이 따라 들어옵니다. 검은 정장의 속밀에 비서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 2명. 연회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2다리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들입니다. 한서연이 천천히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하객들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아무도 그녀의 앞을 막지 못합니다. 박정태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테이블에 등이 부딪힙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가 쥐소리만큼 작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유령을 마주한 겁쟁이의 목소리입니다. 한서연이 걸음을 멈춥니다. 박정태의 정면. 2미터 거리. 오래간만이네 여보. 차갑고 우아한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너 전신마비. 전신마비? 아. 한서연이 피식 웃습니다. 그거 연기였어. 박정태의 무릎이 꺾입니다. 테이블을 잡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한서연이 시선을 옮깁니다. 상석에 서 있는 오말순을 봅니다. 오말순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습니다. 며느리의 밍크 코트를 걸치고 며느리의 보석을 치장하고 며느리의 목걸이를 한 채 한서연이 오말순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봅니다. 어머니, 그 목걸이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오말순의 입에서 더듬거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 인연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한서연이 한 발짝 다가갑니다. 어머니가 제 목에서 뜯어간 건 금목걸이 뿐이었거든요. 제 목숨까지 뜯어가진 못하셨어요. 오말순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한서연이 돌아서서 변호사를 바라봅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 뭉치를 꺼냅니다. 한서연이 서류를 박정태 앞에 놓습니다. 탁!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립니다. 이거 뭔지 알지? 박정태가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합니다. 첫 번째, 강남 빌딩 가처분 결정문이야. 4명의 부동산에 내가 손대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막았어. 한서연이 다음 서류를 내밉니다. 두 번째, 선산부지 소유권 원상회복 판결문. 내가 위조한 매매계약서 다 들통났어. 인감도장 도용, 서류 위조, 전부 증거 확보 끝났고 선산은 원래 주인한테 돌아왔어. 나한테. 박정태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이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한서연이 마지막 서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박정태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봅니다. 내가 나한테 150억 받을 거라고 좋아하면서 도장 찍었던 그 계약서 기억나? 그거 신탁계약이 아니었어. 소유권 완전 이전이었어. 그리고 불법 취득 토지 반환 조항에 의해서 땅은 이미 내 이름으로 돌아왔어. 그게 무슨... 쉽게 말해줄게. 한서연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2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습니다. 너한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빌딩도 내 거, 선산도 내 거. 내가 내 통장에서 뺏은 돈은 횡령으로 고소할 거고 서류 위조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 고발 들어가. 한서연이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광판에서 본 거 있지? 너랑 어머니가 나를 호숫가에서 버린 그 영상. 그거 이미 경찰에 제출했어. 살인 미수 혐의야. 박정태의 무릎이 완전히 꺾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턱시도가 구겨지고 3천만 원짜리 시계가 테이블 다리에 부딪힙니다. 서연아, 잠깐만. 나 설명할 수 있어. 설명? 한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납니다. 눈보라 속에서 전신마비인 아내를 버리고 가면서 뭐라 그랬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걸로 하자. 그 설명이면 충분해. 한서연이 등을 돕니다.
더 이상 이 남자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 당신들 손때 묻은 게 역겨워서 찾아오러 왔어. 한서연이 걸어나갑니다. 200명의 시선이 한서연의 등을 따라갑니다. 연회장 뒤편에서 문이 열리고 사복 경찰 4명이 들어옵니다. 박정태 씨,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바닥에 주저앉은 박정태의 팔을 잡아 올립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연회장에 울립니다. 안 돼. 이건 오해야. 서연아, 서연아. 박정태가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경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말순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달려옵니다. 정태야, 내 아들, 놓으세요. 오말순 씨도 살인 미수 공범 및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내가 뭘 했다고. 오말순에게도 수갑이 채워집니다. 며느리의 밍크 코트를 입은 채, 며느리의 보석을 단 채 경찰에 끌려가는 시어머니. 유아은은 이미 연회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비상구를 통해 도망친 것입니다. 빨간 드레스 자락을 잡고 허둥지둥 달아나는 뒷모습을 누군가의 핸드폰 카메라가 찍고 있습니다. 연회장 밖, 한서연이 검은색 세단 앞에 서 있습니다. 겨울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립니다. 차 안에서 윤기철 회장이 창문을 내립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잘했어, 아가씨. 한서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내 덕은 무슨, 아가씨가 이 악물고 해낸 거지. 한서연이 고개를 듭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하지만 웃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래, 끝났어. 연회장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갑니다. 한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겨울밤 하늘의 차가운 별. 엄마, 아빠. 한서연이 속삭입니다. 지켰어. 엄마, 아빠가 물려준 거 다 지켰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립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닙니다. 안도입니다. 3개월 뒤 서울 구치소 면회실. 칸막이 유리 너머로 박정태가 앉아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본 그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턱시도를 입고 샴페인을 기울이던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인복 차림에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던 손목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면회를 신청한 사람은 한서연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유리 너머 의자에 앉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자신의 코트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산 자신의 것. 박정태가 고개를 듭니다. 아내를, 아니 전 아내를 바라봅니다. 이혼 서류는 일주일 전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연아. 박정태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왜 온 거야? 한서연이 가만히 남자를 바라봅니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입니다. 부모님 장례식에서 손을 잡아주던 남자. 결혼식 날 눈물을 글썽이며 평생 함께하자고 말하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유리 칸막이 너머에서 수인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보러 왔어. 마지막? 응.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박정태의 눈이 흔들립니다. 유리 너머로 손을 뻗으려 하다가 멈춥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뭐. 한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용서해달라고. 눈보라 속에서 전신마비 아내를 버리고 가면서 스스로 죽은 걸로 하자고 했던 사람이. 박정태의 입이 닫힙니다.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빼돌리고 서류 위조하고
내연녀랑 내 돈으로 호텔에서 놀고 그러면서 지금 용서해 달라고? 서연아. 정태 씨. 한서연이 처음으로 남편을 성과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남남의 호칭입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살인 미수. 검찰이 구형한 거 들었지? 징역 12년이야. 박정태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12년이면 나올 때 51살이야. 그때 네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 유하은? 그 여자 네가 잡혀가던 날 비상구로 도망갔잖아. 빨간 드레스 끌고. 박정태가 고개를 떨굽니다. 유하은은 박정태가 체포된 다음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고 집을 빼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돈이 끊기자 사랑도 끊긴 것입니다.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알려줄게. 박정태가 고개를 듭니다. 내가 그날 호숫가에서 한 말 있잖아. 넌 너무 잘난 척했어. 그 말. 한서연이 유리 칸막이에 손을 가볍게 댑니다. 잘난 척이 아니었어. 진짜 잘났던 거야. 넌 그걸 몰랐을 뿐이지. 박정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뒤늦은 후회인지 자기 연민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에 대한 절망인지 알 수 없는 눈물입니다. 한서연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구치소 복도를 걸어 나오는 한서연의 발걸음에 일말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구치소 밖, 겨울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맑은 하늘입니다. 한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하나 남은 용건을 확인합니다. 송밀의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오말순 씨 현황 보고드립니다. 한서연이 메시지를 엽니다. 오말순은 살인 미수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고령과 직접 가담 정도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옥보다 더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들의 돈이 전부 며느리에게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아들의 돈은 곧 사라졌습니다. 오말순 본인 명의의 재산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기생해서 살았으니까요. 박정태의 오피스텔은 한서연의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으므로 즉시 해지됐습니다. 오말순이 입고 있던 밍크 코트, 걸고 있던 보석, 신고 있던 명품 구두, 한서연의 것이었으므로 전부 회수됐습니다. 오말순에게 남은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오말순의 현재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서울 외곽, 이름만 들어도 쓸쓸해지는 동네의 쪽방 건물.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입니다. 한서연은 그 주소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2주 전 한서연의 강남 빌딩 앞에 오말순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말순은 빌딩 앞에서 2시간을 서성거렸습니다. 경비원에게 한서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경비원이 거절하자 빌딩 입구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서연아. 경비원이 나중에 전한 말에 의하면 오말순은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구두 대신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고 합니다. 한서연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뜯으며 이것도 니한텐 과분해라고 했던 여자입니다. 있는 집 자식이라 잘난 척하는 거 보기 역겨웠다며 3년치 자격지심을 쏟아내던 여자입니다. 며느리를 눈밭 위로 내동댕이 치고 핸드폰과 지갑까지 빼앗아 동사하게 만들려 했던 여자입니다. 한서연이 메시지를 닫습니다. 연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겨울 해가 눈이 부십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회장님, 저 서연이에요. 아가씨, 다 끝났나? 네. 면회 다녀왔어요. 속은 좀 시원해졌나? 한서연이 잠시 생각합니다. 시원한 건 아닌데요. 후련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어서. 그래, 끝이야. 윤기철 회장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가씨, 나 오늘 시간 되나? 네. 왜요? 갈 데가 있어. 2시간 뒤 검은색 세단이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향합니다. 한서연이 조수석에, 윤기철 회장이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송미래 비서가 운전합니다. 차가 멈춘 곳은 호숫가입니다. 1년 전 눈보라 속에서 한서연이 버려졌던 바로 그 호숫가. 지금은 겨울이지만 눈이 오지 않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호수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얇은 얼음이 녹아 수면이 드러나 있고 겨울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한서연이 차에서 내립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웁니다. 1년 전 같은 공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릅니다. 윤기철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립니다. 여기구만. 네, 여기에요. 두 사람이 나란히 호숫가를 걸어갑니다. 마른 풀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립니다. 한서연이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물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박정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시계, 크리스마스에 준 팔찌, 생일에 건넨 편지 한 장, 한서연이 1년 전까지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들입니다. 한서연이 시계를 꺼내 들어 올립니다. 햇살에 은색 시계줄이 반짝입니다. 이거 결혼 2년차 때 받은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매년 이렇게 웃어줘.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한서연이 팔을 뒤로 젖히고 시계를 호수를 향해 던집니다. 풍덩. 시계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호수에 빠집니다. 물보라가 작게 튀고 동그란 파문이 퍼져나갑니다. 한서연이 팔찌를 꺼냅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이것도 뭐 제 카드로 산 거겠지만. 팔찌가 허공을 가르며 호수에 빠집니다. 풍덩.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꺼냅니다. 접힌 종이가 바람에 살짝 펄럭입니다. 이건.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첫 번째 생일에 받은 편지예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평생 곁에 있을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서연이 편지를 들어 올립니다. 1초, 2초, 3초, 편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을 놓습니다. 편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호수 위에서 빙글 돌다가 천천히 수면에 내려앉습니다. 종이가 물을 먹으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한서연이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편지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윤기철 회장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서연이 눈물을 닦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회장님, 응, 제가 여기서 버려졌을 때요. 눈밭 위에 엎드려서 하늘을 봤거든요. 그래, 그때는 별이 안 보였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한서연이 미소를 짓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여요. 하늘이 이렇게 맑은 줄 몰랐어요. 윤기철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가씨, 이제 뭐 할 거야? 한서연이 돌아섭니다. 호수를 등지고 세단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걸음이 가볍습니다. 1년 전 이 호숫가에서 눈밭 위에 쓰러져 있던 여자의 걸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자의 걸음입니다. 살아야죠.
한서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야죠. 윤기철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뒤따르며 허허 웃습니다. 그래. 그게 최고의 복수야. 두 사람이 차에 오릅니다. 세단이 출발합니다. 호숫가가 점점 멀어집니다. 호수 위에는 한서연이 던진 물건들이 가라앉은 자리에 잔잔한 파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 파문도 이윽고 사라지고 호수는 다시 거울처럼 고요해집니다. 한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300억의 재산과 재벌 회장의 후원을 가진, 그리고 무엇보다 지옥을 걸어서 통과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여성. 한서연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서연의 얼굴 위에 따뜻한 빛이 내려앉습니다. 한서연이 눈을 감고 미소를 짓습니다. 찬란합니다. 사연 속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